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은 파병의 대가로 악마의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를 하고 갔겠죠. 두 번째는 북한군이 6.25 이후에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과정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는 거죠. 북한 군대가 러우 전쟁에 파견된 게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파견된 건가요? 전쟁에 투입이 됐고 사상자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9월 13일에 러시아의 보스토친이라는 데서 푸틴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중국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침략을 했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재래전으로 바뀌었잖아요. 핵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탄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진을 많이 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이제 우회적이지만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무기를 쓰고 있었고, 그럴 때 그런 무기들의 재고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를 좀 공급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러시아의 지원,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또는 보다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 이걸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 아시다시피 남북은 사실은 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탄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이런 현물이 사실 남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 늘 전면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하고 이거 다 줘서 전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밀어준 거고. 그러다가 올해 6월 19일에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평양을.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 평양을 방문하면서 둘이서 양자의 관계를 동반자 정도가 아니고 동맹 관계를 맺어버렸잖아요. 포괄적, 전략적, 실제로는 동맹 관계죠. 근데 문제가 이 핵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합친 거잖아요. 그 실제로 핵 동맹에 가까운 거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벌써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뭐 에너지 이거를 공급을 해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려하는 군사과학 기술도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군사 정찰 위성에 뭐 실패했는데 러시아의 일부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고 올해 뭐 3번 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10월 31일 날 거의 북한판 ICBM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9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거를 성공을 했을까? 원래 있었지만 화성 18도 있었고 86분이나 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에서 미국 공격하는 미사일이 날아가면 30분 안에 날아가거든요. 그럼 86분을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거리를 확보를 했고 다탄도 기술 이거는 이제 ICBM은 대기권을 뚫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것까지 잘 해낸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 두 번째 왜 만났느냐? 만약에 그런 거를 지원을 했다면 기존에 그냥 포탄 지원하고 뭐 일부 화약 지원하고 총 지원한 것 갖고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밝혀지듯이 파병이었다.
그럼 결국은 파병의 대가로 그런 거래가, 악마의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을 앞에 놓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항상 둘이서 반대, 가끔은 기권도 하지만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 국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양자 협력은 이렇게 해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직접 러시아를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꺼려했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제재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해다. 북한도 주권국이고 우리 말 안 듣는다.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상대할 때 자기가 충분히 갑의 위치에서 속된 말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저런 식으로 합쳐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 보고 손짓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와야지 북중러 구도가 형성이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냉전 구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미국에 대한 대항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진흙탕에 빠져 있는 두 나라가 중국 보고 진흙탕으로 들어와서 같이 스크럼 짜자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북한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이렇게 잘한다는 걸 가지고 한반도 남북한의 영향력을 동시에 발휘하려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품 안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보스토치니 회담이 작년 9월 13일이고 올해 5월에 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그걸 리창 총리가 왔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신호탄이거든요. 한국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더 끌어들이는 작전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뭐 일부 해석을 해보면 며칠 전에 비자 면제 조치도 아주 일방적인 조치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알리지도 않고 그만큼 급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을 동남아 국가 수준으로, 유럽의 소국가 수준으로 간주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중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때는 8개 나라밖에 안 나왔는데 그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주는데 보니까 한국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한국을 무슨 뭐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 추방하겠다 뭐 이런 중국 얘기하니까 북한은 맘대로 해라. 그리고 중국한테 주눅 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지고 중국을 조율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중간자적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서서 양쪽 줄다리기라면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과거에 중소 가운데서 굉장히 즐겼었던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런 걸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도를 지나치면 중국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중국이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대선까지는 좀 조심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중국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죠. 브릭스 같은 데서 새로운 결제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공존하는 부분을 만들려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 잡기인데 중국은 그거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한국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의 핵심은 중국 견제에 있는데 한국이 중국 견제에 천병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볼 때는 이제 북핵 때문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거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물론 이제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면 중국이 굉장히 버겁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경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른 나라보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고 그러면 중국이 생각할 때도 한국을 무조건 밀어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로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도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 북한군 파병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동포인데요. 사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뭐 전제 왕조 국가인데 유럽 전쟁에 지금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동양 국가가. 뭐 동양 국가가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닌데 저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한다. 물론 이제 용병 같은 개념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를 하고 갔겠죠. 두 번째는 북한군이 6.25 이후에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이 포괄적 동맹, 실질적인 동맹관계, 전략동맹관계에 보면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다른 한 측은 유엔 헌장과 자국 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엔 헌장과 자국법에 뭐 의거해서 유엔 헌장 51조인가 그럴 겁니다. 의거해서 상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도와준 거잖아요. 남북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똑같은 조건이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1961년에 중국과 조선, 중국, 북한 간에는 중조 5호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이제 조약이라는 건 또 안 지키면 고말이긴 하지만 그런 뒷배를 탔기 때문에 그 뒤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더 자극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덩샤오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덩샤오핑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덩샤오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78년에 11기 삼중전에서 개혁개방을 이끌고 선언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덩샤오핑이 올해 탄생 120주년이에요. 굉장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2대 지도자로 추앙을 사실 받고 있죠. 오늘날 중국을 잇게 한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덩 샤오핑도 소위 관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만 가지고 중국이 잘 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고,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자본주의적 방식이든 사회주의적 방식이든 중국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혁개방하면서 했던 말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1963년에 한 말이에요. 1963년이 어떤 해냐 하면 1958년부터 60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마오쩌둥은 이 대약진 운동을 당시 소련과의 이념 분쟁에 의해서 중국을 지원하던 소련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그게 이제 농업과 공업을 같이 발전시키겠다. Great Leaps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약진하겠다. 근데 이게 자연재해를 만나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국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정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요. 외교, 군사, 국방 이런 거는 아직도 마오쩌둥이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움직인 사람이 리오사오치라는 사람이에요. 유소기. 이 유소기의 첫 번째 조수, 오른팔이 덩 샤오핑입니다. 이 유소기와 덩 샤오핑은 중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됐다. 그래서 일종의 개방까지는 못했지만 개혁 정책을 일부 실시를 해요. 그게 이제 물질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일을 해서 얼마 이상의 생산량이 나오면 얼마 이상 나오는 거는 당신한테 처분권을 주겠다. 이런 물질 장려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물질 장려 정책은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질 장려 정책을 하면서 쓴 게 바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문화대혁명 앞에는 무산계급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자산계급 문화다. 그러니까 무산계급 문화에 대한 르네상스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방도 당하고, 물론 이제 마오쩌둥이 그랬다고 그래요. 덩 샤오핑의 제주는 비상하니까 내가 지금 덩 샤오핑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주가 비상하니 내가 멀리는 안 보내겠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두고 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울레라는 중국의 총리한테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국무원 부총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76년에 마오쩌둥도 사망하고 주울레도 사망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1961년부터 65년까지 중국은 경제 조정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런 개혁 정책을 한 거죠. 덩 샤오핑이 한 정책이 제일 낫어 라는 게 이제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덩 샤오핑은 그 혁명 세대고 연안장 정도 같이 했을 만큼 공산당의 혁명 1세대 원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통성과 합법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76년에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대변고가 나죠. 마오쩌둥도 죽고 주울레도 죽고 당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몰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모택동의 후계자를 자처한 사람이 화국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화국봉. 논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전이 뭐냐 하면, 머루시가 모택동 주석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모주석 말을 그대로 다 따르냐.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실천을 해봐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안다. 그게 이제 실천주의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실천을 하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이렇게 실용주의로 가자라는 게 덩 샤오핑의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논쟁을 하다가 78년 초에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78년 말에 11기 3중전이라는 회의를 열어서 개혁개방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나겠죠. 옛날에 그때 이런 개혁 정책을 했는데 당내에 반발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수정을 해요. 우리가 보니까 사회주의에 들어오긴 했는데 1949년에 초급 단계에 처해 있더라.
그러면은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거치지 않았느냐. 그럼 거꾸로 거치자.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사회주의에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경제 특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스페셜 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는 다른 관리 체제를 쓰고 당신들이 여기서 돈 벌면 과실소금도 하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블랙홀이 된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시장 경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50년까지 중국은 이 초급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시기에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 이론이라는 이름을 97년에 얻게 돼요. 등소평 이론. 지금 우리가 뭐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뭐 시진핑 신시대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덩 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계획한 사람이고 그거를 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특하고 총명했던 거는 자기가 앞에 나서서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죠.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물론 이제 5년씩도 못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서민, 후진타오가 10년을 한 거죠. 장서민을 옹립을 해주고 천안문 사태가 되고 나서 장서민이 이제 상해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상해에 서기를 하다가 그럼 뒤를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폐해를 봤기 때문에 개인 숭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번씩만 해라. 그리고 장자민 당신 2번 하고 그 다음은 후진타오라. 이렇게 해서 2번씩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관례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은 과거부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런 경험에 이제 이론적 정비까지 하면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만든 그래서 우리가 개혁 개방의 조타수라는 표현을 쓰죠. 조타수라는 게 배 하면은 어디로 가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덩 샤오핑은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인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덩 샤오핑이 강조한 거는 개혁 개방인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런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는 풀겠다. 그런데 정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전히 공산당이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개방을 왜 추진을 했느냐,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왜 추진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 상태로 가면 공산당의 존립 근거가 위험해진다. 그 생각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의 위기 상황이라면 덩 샤오핑 같은 그런 소위 발상의 전환,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이론을 정비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중국이 발전했잖아요. 세계적 국가로. 뭔가 그런 이론적 돌파,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혁신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덩 샤오핑은 사회주의자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자였다. 이제 그걸 딱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는 서로 병립이 안 되는 건데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덩 샤오핑이 갖다 붙인 게 중국 특색입니다. 중국 사회주의는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도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식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그런 면에서 덩 샤오핑이 현대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평가는 이렇게 하죠. 정치적으로는 좌고 경제적으로는 우였다. 정좌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체제를 비교해보면 정좌 경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덩 샤오핑의 그 정신, 개혁 개방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좀 창조적인 전환이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 정책으로 당시 중국 사회, 경제, 문화는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요? 근데 우선 뭐 소득이 엄청 늘어났고요. 현대화된 국가가 나름대로 됐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국제적인 국가가 됐어요. 예전에 뭐 주계장막 이래서 가려져 있던 국가가 세계와 같이 호흡하는 국가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올려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맨날 주눅 들어 있다가 중국 그러면 세계적 국가로 요즘 이제 중국이 보이는 일부 뭐라 그럴까요? 그 무절제함이라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서 한복도 우리 거고 뭐 김치도 우리 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켰고 그런 경제의 기초를 확실히 닦았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쌍전벽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한참 중국을 다닐 때는 6개월마다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없었던 고가도로가 생기고 없었던 길이 생기고 그럴 만큼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국제지위도 향상이 된 거죠. 경제적 발전으로. 국제지위가 향상이 됐고 그래서 WTO의 최대 수혜자가 됐고 중국을 빼고 국제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은 그러한 중국을 강한 중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발전시켰으니까 시진핑 나는 중국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그게 많이 들어보셨듯이 덩샤오핑은 도광양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숨기고 힘을 숨기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제 시진핑은 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주동자귀 이런 거 들어보셔서 주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분발 요위 분발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교 이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는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일찍 터뜨렸고 그러는 바람에 미국과의 갈등을 사실은 부추겼고 오바마 때부터 그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왜냐하면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오바마 시절이에요. 오바마는 갈등과 협력 중에 그래도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아니 저렇게 도전해 오면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먼저 건드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려는 그런 노력이 미국의 이익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쌍벌죄다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벌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로 확대하려는 그런 욕심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겼고 어느 누구도 안 물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 무슨 민주주의 진영에 많은 국가들이 본의 아니게 줄을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엔 미소였는데 이제 미중으로 가니까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이 줄서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로는 진영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줄서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런 구도가 바이든 때보다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미중 갈등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중국 공부나 국제 관계 하면서 완벽하고 뭐 한 번에 뭐가 해결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질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슨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죠. 파도가 일어나는 건 바람 때문인데 사람들은 파도만 보고 걱정을 한다. 바람을 바라봐라. 이 똑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이런 현상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